아침 뉴스는 박은주 KBS 기자 그리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일단 앞서 간추린 뉴스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 DMZ를 이 국제 평화의 지대로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박 기자님,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 40분쯤이었는데요. 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내용입니다. 이 분단의 상징이었던 DMZ를 이 국제사회가 노력해서 평화지대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한 건데요.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3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UN 같은 국제기구를 DMZ에 유치를 하자. 두 번째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 DMZ를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걸 추진하자. 네. 그리고 세 번째로 DMZ 내에 이 지뢰가 아주 많은데 이걸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제거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이 DMZ 내에 이 지뢰는 38만 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독자적으로 제거를 하게 되면 무려 15년이나 걸리는 방대한 양이라고 합니다. 네. 때문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을 했고요. 문 대통령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제2에서의 GP,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제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네, 대통령의 이야기 잘 들어봤지만 DMZ 하면 사실은 가장 평화적이지 않은 전쟁의 상징이었잖아요. 이 공간을 국제적인 평화의 지대로 만들겠다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이 북한에는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에게는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의미를 합니다. 네. 실제로 이 DMZ가 이 국제 평화지대가 되면 이 남북 간의 이 재래식 무기로 인한 충돌 위험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거든요. 네. 이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원했던 것이 체제 보장인데 이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이걸 실질적으로 보증을 해주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사실 안전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고요. 이게 비핵화의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비핵화가 잘 되면 이 DMZ가 또다시 이 남북 간의 이 경협, 이 남북 협력의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죠. 주로 다뤘던 내용이 비핵화 관련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네. 이 한미 정상은 이 3차 북미 정상회담 같은 이 실질적 진전을 이루자 이런 데 뜻을 모았는데요. 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 지난 판문점 회동에 대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극찬을 하면서 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자, VCR이 지금 준비가 살짝 안 됐는데요. 예. 네. 제가 그럼 잠깐 설명을 네. 드리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지난번 판문점 이 방문이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상력과 대담한 결단력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은 행동으로 평화를 보여주신 아주 세계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상상력과 또 대단한 대통령이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님의 리더십에 의해서 남북 관계는 크게 발전했고 또 국민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열리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아주 세계사적인 대해주는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이 3차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모습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had really two very successful summits. There's only been an increasing of the sanctions, but very importantly, we have our hostages back. We have the remains of our great heroes from the past back, a lot of them, and they're coming in, and they actually have a lot of them ready to start coming in again. Plus, there's been no nuclear testing at all for the last quite a long period of time, at least that we can detect. And the relationships have been very good. So we'll see what happens. But we'd like to see if we can do something, and if we can, that'll be great. And if we can't, that's fine. We'll see what happens. But there's been no nuclear testing for a long time. A long time. 두 정상의 뉘앙스가 좀 다르죠. 다르네요. 이 문 대통령은 3차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이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열려도 좋다, 안 열려도 좋다, 열리지 않아도 일단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고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제재 완화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일괄 타결이 아닌 다른 방식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됐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기존의 일괄 타결이 아닌 뭐 북한이 그동안 원했던 단계적인 보상과 폐지 이런 거로 이제 약간 그 유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요. 네. 아쉽게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서 무력 행사를 하지 않겠다. 또 비핵화를 할 경우에는 이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네. 이 다시 말하면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을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이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제재는 유지돼야 된다고 언급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이 북한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또 앞으로 있을 북미 실무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을 계기로 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지금 국정원에서 올 11월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좋은 결실 맺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내용 다루게 될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침대도 삐걱거리고 곰팡이도 있고 냄새도 소득의 30% 이상을 지옥고 월세 비용으로 지출하는 청년 90만 명. 청년층 대상으로 역세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하지만 이를 두고 펼쳐지는 끝없는 논쟁. 청년 주거 보장을 위한 법안은 단 한 건, 이마저도 계류 중입니다.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 해법은 없는 걸까요? 네,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하여튼 저도 예전에 자취생활도 오래 하고 고시원도 살았는데 영상에서 잠깐 나왔습니다. 예. 지옥고라는 말이 있던데요.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하방, 예. 옥탑방, 아하. 고시원의 줄임말입니다. 아. 그래서 정말로 비주거형 주거시설에서 사람이 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군요. 보통 이제 비주거형 주거시라면 네. 주거시설은 주거용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나마 월세나 보증금이 저렴하니까 네. 그곳에 상당수 서민들이나 청년들이 지금 기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실제로 수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그 청년들의 이 주거 빈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만 19세, 39세 비혼 청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6%밖에 되지 6%.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많을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이제 청년층 사이에서도 이제 양극화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보증금 있는 월세가 58%, 네. 15%가 전세로, 네. 10% 청년들은 보증금도 없는 월세에서 살고 고시원 있다. 같은 거죠. 예, 네.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고시원에서 8.2%, 그다음에 비주거시설 이것도 웃기죠. 상가나 공장이나 여관에서 살고 있는 청년이 2.3%나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고시원이나 쪽방 같은 데서 살고 있는 분들이 네. 11% 가까이 된다. 아이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청년들 10명 중 7명, 그러니까 70%는 네. 10평 이하의 집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하여튼
수치로만 봐도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 보증금 하나를 마련하지 못해서 굉장히 열악한 뭐 고시원이라든지 뭐 상가 이런 데서 살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저도 고시원을 대학 다닐 때 살아봤지만 예. 고시원이라는 게요. 이게 뭐 원룸 같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팔과 팔을 뻗으면 벽이 닿는 정말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예, 요즘 뭐 예. 모 드라마에서도 예. 그런 게 나와가지고 화제가 되는데요. 네. 실제 저도 살아봤고 또 최근에 이제 고시원하는 분이 있어서 네. 잠시 그분이 봐달라고 해서 그 고시원 총무 있잖아요. 네. 네. 한 3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정말 딱 누우면 예. 끝이고 그 딱 누워 있으면 앞에 TV가 조그만한 게 하나 있고 그렇죠. 냉장고나 딱 넓게 네, 이렇게 화장실도 뭐 끝이거든요. 없는 예. 곳이 더 많고. 근데 이제 창문이 있는 곳은 40만 원이 넘어가고요. 창문이 없는 데는 30만 원대. 서울 기준이요. 예, 서울에서도요. 그리고 고시원이라고 그러면 되게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동자동이라든지 이런 쪽방촌도 한 20만 원이 넘어서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아주 극빈층들에게. 예. 고시원도 실제로는 웬만하면 40만 원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굉장히 이제 열악한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포함돼서 고시원이나 쪽방까지 포함해서 10%가 넘게 살고 있다. 네. 그 40만 원에다가 나중에 뭐 전기세 뭐 다른 것 등등등 내면 정말 그렇죠. 이제 관리비를 훌쩍 조금 더 넘어가죠. 내는 경우도 고시원은 있고요. 전기요금 안 내요. 예. 아, 안 살아봐서 모르시죠. 예. 그럼 40만 원만 내면 돼요. 예, 이제 뭐 그러니까 통으로 예, 내는데 예, 통으로 이제 내죠. 어떤 예. 경우는 조금 퇴색한 데는 네. 관리비를 조금 더 걷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참 숫자만으로 통계만으로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아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김경진 씨. 고향에서 올라와 서울살이를 시작한 지 일주일 차입니다. 평수는 한 1.2평에서 한 1.5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뭐 펼치면 한 요 정도? 쟤는 좀 불편하게라도 뭐 이렇게 있는 편이죠. 6제곱미터도 되지 않는 공간 탓에 잠도 편히 잘 수 없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5월 달부터 이제 뭐 실질적인 취업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은 서울 쪽에서 이제 시험을 많이 칩니다. 왔다 갔다 차비 들고 하니까 거의 6월 달에만 거의 한 150에서 한 200 정도 쓴 것 같아요. 서울 집값은 물론 밥값까지 비싸 끼니를 챙겨 먹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보관할 재료 같은 거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또 이제 냄새가 풍기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좀 피해를 줄 것 같아서 한때 청년들이 희망을 좇으며 공부하던 고시원이지만 정작 이곳에서는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향한 곳이 집 근처의 도서관인데요. 그 고시원에는 이제 어떻게든 저 책을 펴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보셨다시피 이제 협소한데 좀 더 가까운 이제 도서관을 선택을 해서 그 거리적인 그런 부담감도 많이 줄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청년 주거의 현 주소겠죠. 또 다른 청년 대학생 윤정원 씨 집은 골목 안쪽에 있습니다. 여기 2달 전에 택배가 없어졌었어요. 아무래도 좀 무섭죠. 저는 그래서 보통 이제 엄마나 친구들이랑 전화하면서 집에 오고 뭐 항상 이렇게 카톡하는 척하고 막 그러면서 오는 것 같아요. 혼자 살면서 가장 걱정되는 건 치안 문제인데요. 그나마도 여러 지역을 비교해 고른 곳이 지금의 집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나마 보증금이랑 월세가 싼 곳이 신림동 그리고 서울대 입구 그쪽인데 이제 봉천동이랑 그쪽은 또 치안이 안 좋기로 워낙 유명한 동네다 보니까 부모님도 꺼려 하시더라고요. 역세권을 벗어났지만 높은 월세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 때는 아무래도 학교 공부에 집중해야 되니까 학교와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데 이제 문제는 대학가들이 보통 다 1000에서 50? 이 정도로 이제 맞춰 놓으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5평 정도인데 여기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이제 관리비 포함해서 61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이제 이 일대는 솔직히 거의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좋은 집은 2천만 원에서 60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 한 차례 이사를 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열악한 정원 씨의 보금자리. 옆방 분이 남자분이신데 게임을 하시거나 약간 좀 통화를 하시면 저한테까지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고시원도 아닌데. 청년들이 바라는 건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는데요. 오는 길에 가로등이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안전한 이렇게 자취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이 되면 그 근처에 있는 이 전세 방을 얻어서 공간이 지금 고시원보다는 조금 더 제 여유로움이 좀 작용할 수 있도록 좀 큰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데,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한 15년 전에는 100에 30, 그다음에 창문 없는 고시원은 20 이랬었는데 방금 많이 VCR 오르네요. 보니까 기본 보증금 1,000만 원이고 월세가 60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대학생들이 부모님 도움 없이는 이게 거의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실제로 그 웬만한 대학교 앞에 원룸이라든지 하숙집 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요. 네. 평균 50만 원에서 55만 원. 좀 지역 대학으로 하면 조금 더 저렴이긴 하지만 네. 50만 원 안팎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안 그래도 학생들은 지금 알바를 한다 해도 여전히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학생들 입장이나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저조하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등록금을 일단 또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안팎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등록금도 네. 비싸죠. 거기다 주거비까지 생활비까지 하고 만약에 어학연수나 이런 거 겹쳐 있으면 예. 1년에 많게는 2천만 원, 더 많을 때는 3천만 원까지 교육비가 드는데 예. 그중에서 등록금 다음으로 주거비가 가장 부담이 된다. 네. 이렇게 다들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네.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저출생 국가에서 지금 출생을 지원해 준다고 하잖아요. 네. 아이 그거 좋은데 그것보다 더 급한 건 주거 지원입니다. 무슨 결혼이고 출산입니까? 일단 살 집이 없는데 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정부나 지자체의 패러다임도 이제 많은 노력을 예전보다는 하고는 있지만 네.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비하고 주거비를 전면적으로 지원해줘야지 청년들도 신나게 공부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연애도 하고 결혼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니까 출생 지원 전에 먼저 주거 정부를 하라는 네. 청년들의 여론 굉장히 경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사실 대학에서 기숙사에서 좀 수용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조건도 어렵고 이문도 진짜 문제고. 많더라고요. 예. 기숙사 이야기하면 아주 서러운 이야기가 많은데요. 예. 우리 앵커님들도 혹시 기숙사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가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수용률이 얼마 안 돼요. 지역 대학들도 한 15에서 20%인데 수도권 대학들은 1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요즘 수도권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을 굉장히 많이 유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경희대 제가 강의를 하는데 거기만 해도 외국인 학생 한 2, 3천 명 되거든요. 네네. 그분들 근데 또 기숙사 배려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체감 수용률은 5%밖에 안 되니까 네. 아주 공부 잘하는 아주 멀리서 온 학생들이 1학년 때 들어갔다가 2학년, 3학년 때 보면 학교 밖에서 자취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결국은 대학가나 지자체 그다음에 또 한국장학재단에서 공공기숙사를 많이 지어야 되는데 여전히 소극적인 게 있고 네. 또 공공기숙사나 지자체가 공공청년 임대주택 지으려면 또 지역 주민들이 또 반대를 지역 주민들 하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사실 집값이 떨어지지도 않는데 떨어진다라는 가짜 뉴스가 퍼져가지고요. 예. 조사해보면 오히려 청년들이 많으면 네. 지역에 활기가 돌고 집값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는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사회적으로 예. 저희가 존중을 해야 된다. 청년 주거권 이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그 청년 이 주거 빈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도 대학생이었고 앞으로도 대학생들 친구들도 많은데 앞으로 이런 주거 안정 문제가 좀 빨리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